지수의 하방이 약간 더 열릴 때는 경기 얘기가 나올 때 좀 열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냐, 올해 경기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하방도 좀 더 열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지만 박스권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항상 제가 또 대표님이 오시면 항상 그 처음에 그 첫 장에 어떤 말씀하신지를 굉장히 눈여겨서 보는데 오늘은 아예 결론을 처음부터 딱 내주셨어요. 상방 하방 어떻게 열려 있나? 박스피라는 거는 뭐 물론 저의 생각도 있지만 저희 LS 리터스 센터에서 우리 신종호 센터장님께서 올해를 박스피로 정의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연말이죠. 전망이라는 건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해가요. 근데 이제 이거 위를 크게 열어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셨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2,900 오니까 심지어 뭐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은 한 3,300 가는 거 얘기가 나올 때 왜냐 이익이 좋으니까.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지만 박스권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갖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경기 선행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또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다 보니 뭐 조정은 뭐 주식시장에서 10% 조정이야 일상 아니냐 뭐 이게 뭐가 두렵냐 이러는데 저는 보통 지수의 하방이 약간 더 열릴 때는 경기 얘기가 나올 때 좀 열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냐, 뭐 저는 올해 경기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하방도 좀 더 열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지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서 지금 테크 주식들 때문에 고민 많을 것 같고 네. 테크 주식이 저렇게 잘 나가다 왜 저러는 건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저도 고민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은 박스피인데 상방이 제한적인 건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고 네.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진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방을 좀 더 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 이제 첫 번째 장표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절대적 지표 아니에요. 뭐 사실 여기 한상희 의원이 계시지만 뭐 PBR이라는 게 뭐 절대적 지표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보는데 대략 2019년 이후에는 한점 0.900 깨졌을 때부터 사서 분할 매수하면 뭐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네. 2019년 이후 그 전에는 레벨이 더 높았죠. 네. 우리 2011년부터 15년도 달려 이거 수학 공식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자본 총계가 이거보다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그럼 지금 한 0.9배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2,540 정도라고요. 2,540.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저 사람 나와가지고 장중 며칠 빠졌다고 뭐 저렇게 빠진다고 얘기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 중에 그런 일이 온다면 또 큰 기회가 오는 거겠죠. 네. 근데 시장은 누가 압니까?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의 하단에 대해서 뭐 지금은 무조건 너무 싸다 느낌을 받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10% 빠지면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분명한 거는 생각보다 우리 증시가 참 못 올랐어요. 네. 왜 못 올랐다는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이 왜 아까 PBR을 저기 못 올라왔냐? ROE가 낮아졌다. 우리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ROE가 왜 낮냐? 하면은 우리가 분모에 문제가 있다. 뭐 주주환원이 결론적으로 약했다. 근데 올해 생각보다 주주환원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네. 이게 올해 데이터가 없는데 작년까지 데이터만 봐도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뭔가 한국의 배당 총액은 상당히 견고하고 있고 네. 올해도 굉장히 두드러진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이탈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었고 전에는 방송 나가다 이 말씀 또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내내 반복한 얘기니까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과거와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배당이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제 생각에 뭐 아직 제가 이거 추론 데이터는 없지만 올해 말이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당 총액이. 왜냐면 우리 이익이 왔는데 대강 최근에 발표하는 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안 그런가요? 지금 네, 좀 맞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막대기가 확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ROE가 상당히 개선 여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ROE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냥 이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올해 제가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이러다가 뭐 거의 10% 다가서는 느낌.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ROE가 좋아지면 당연히 PBR도 강하게 올라서야 되는데 이거의 ROE 올라선 폭에 비하면 PBR 올라선 폭은 매우 미약하잖아요. 네. 이건 뭐 수수께끼죠. 우리가 한자 시장은 수수께끼가 있고 그걸 이제 풀려고들 다들 고민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실적에 대한 신뢰가 약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혹시 이게 이런 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가 있을까요?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QOQ로 마이너스가 났고 그쵸. 난 이유가 이제 내구재가 좀 안 팔렸고 자동차가 사실 안 팔렸고 맞아요. 그리고 건설 투자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융 완화책에 대한 기대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이 없으니까 ROE는 좋은데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혹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그건 굉장히 시장을 이제 약간 어떤 유동적인 걸 많이 보시는 느낌이고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죠. 네. 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서로 다양하게 우리 고민이 전개될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드러난 사실은 ROE와 PBR의 괴리가 커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ROE가 PBR이 확 올라가거나 한 1.1배? 그만 3,100이 정도. 네. 다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니면 저 ROE가 12개월 포워드니까 이게 신뢰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지금 들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러겠는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경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경기예요. 경기라는 게 과연 생각한 만큼 안 나온다면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수수께끼를 던진 건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셉에서 당연히 순이익보다 영업이익 봐야겠죠. 올해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뭐냐면 2021년 이후에 작년 연말 컨센서스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놓고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말보다 엄청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발표치 확 더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 높이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게 아닌가? 실적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주가는 반등했지만 이런 2차 전지도 굉장히 쇼크적인 네. 뉴스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연동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소위 반도체 같은 실적들이 네. 좀 포함되겠죠. 이 고민들 전망에 대해서. 이 실적이 이제 보면 274조인데 네. 아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랑 네. 현대기아차 실적을 합치면 이거에 뭐 한 30~40% 될 거니까 네. 여기서 아마 올라오는 걸 반영한 건데 네. 만약에 이제 2분기 우리나라 GDP가 안 좋았고 그럼 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환율이 잘 안 빠지면 네. 수출주 실적은 계속 좋을 거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어닝이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이 바닥이지 않을까요? 이건 또 그게 반대로. 이제 네. 그것도 분명 굉장히 그 시장을 바라보는 좋게 하나의 보려면, 좋게 보려면, 네. 그 시각이 불과 한 달 전에 매우 강했죠. 네. 그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네. 어쩌면 시장은 이제 관망하던 분들이 안 되겠는데 쫓아가야겠다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게 하이닉스나 심지어 삼성전자 레거시로 쫓아가야겠다 네. 뭐 이런 분야로 연결됐는데 아니, 그게 지금 부러졌다가 아니라 왜 그런데 주가가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야 뭐 급하게 올라서 밸류가 부담이 있다 치겠는데 우리가 왜 굳이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뭐 밸류를 보면 결코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을 밖으로 돌려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면 누가 말해도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뭐 주도주라던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곳들이 결국 흔들리면 나머지는 뒤따라서 반영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뭔가 미국 쪽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뭐 다들 뭐 노랜딩, 뭐 소프트 랜딩 하고 있지만 한번 그런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짜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좋아하는 말인데 금리 인상할 때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주가 우리나라 나쁘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할 때 물론 이때는 좀 내려왔다 올라왔지만 2022년에 올라올 때 주가가 주로 올라갔죠. 상승했죠. 이상하게 동그랗친 데 보면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릴 때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서 바닥이 나왔었죠.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나왔던 현상 아닌가요? 근데 결국 그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논리는 금리가 뭐냐에 관한 거죠. 금리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오고 다들 얘기를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금리라는 거는 이런 문장을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다. 그럼 결국 저 말은 경기가 금리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죠. 결국은 이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경기가 내려오면 금리가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주도하냐 본다면 결국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버텨줄 때는 한국은 안 부러졌는데 네. 결국 미국이 뭔가 자신 없어져서 금리를 내리면 그 나비 효과로 한국은 더 힘들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들 아시는 제가 뭐 원래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발음도 어렵죠. 코스탈로니는 참 이거 그림 직관적이잖아요. 네. 그 책에 보면 금리 정점에서 결국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뻔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거지만 금리가 정점에 온 것이냐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던 간에 약간 위험의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하는 게 낫더라.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불같이 오늘은 약간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만 이거 한 달 전쯤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얼마나 올드한 생각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재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 소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22년쯤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어떤 그 증권 채널 가서 토론 프로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근데 막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니까 곧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주가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건 모르겠고 결국 언젠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될 때가 고민이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제는 많이들 공감해 주세요. 네. 보시면 이때도 장단기 역전 됐을 때는 역전 됐을 때 주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역전이 해소될 때 주가가 상당히 내려오죠. 이때도 역전이 여기 역전 됐을 때는 주가가 더 랠리가. 그러니까 역전 시기는 경기가 성장하고 정부 정책 전에 동시 발생하니까 상당히 주가가 버텨주는데 사실 역전 해소될 때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이번엔 어느 때보다 이게 길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역전 해소가 꽤 다가선 느낌이에요.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게 미국의 100년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인데 네. 이게 아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95년. 95년 요때가 금리를 예방적으로 내려주고 그쵸. 그다음에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는데 아시아 위기가 터져서 금리를 또 내려주고 이러면서 미국 경기가 계속 올랐거든요. 미국 그래서 아이티 증시가. 부분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매크로 보는 사람은 딱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야, 이건 95년에 인슈어런스 컷이야. 아, 그리고 그린스펀이 그랬잖아. 2002년 가서요. 맨날 그린스펀이 버블 했지만 네. 끝없이 올라. 6년 있다 나왔어요. 5년 있다 나왔습니다. 그린스펀이 네. 정말 그때 지금이야 뭐 마술사라고 하지만 저 그렇지. 사람 뭐 말 하나도 안 먹히고 이랬죠. 아니, 그때 정확히 팔았으면 4년 오른 거를 다 못 먹고 끝났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엔 좀 쉬었다가 내년 이후에 진짜 버블 한번 제대로 세게 온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네. 또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05년을 생각해 봅시다. 2005년. 5년. 5년에 우리가 빅숏이라는 영화가 나중에 나와서 알게 됐지만 2005년부터 미국의 K-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막 무너지고 네. 부동산 무너지고 다 터진다 했어요.
빅쇼 영화 보면 그때부터 쇼치던 사람들 다 전사하고 네. 남은 사람 몇 명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죠. 욕이었잖아 2005년 네. 때 역전 네. 됐을 때 네. 역전 해소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저도 재미로 야, 버블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IT 버블 한번 올 수 있죠. AI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저는 여하튼 그거의 예외는 매우 기간이 예외가 건수가 적었고 그렇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거의.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뭐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장단기 금태 역전이 된다는 게 왜 안 좋은 신호냐면 은행이 힘들어진다는 신호예요. 맞아요.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으니 은행이 당연히 힘들어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문제가 생겨야죠. 지금 상황은 뭐 알다시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경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경험이 살려 있는 건데 이상하게 침체라는 게 이때 그 분기로 마이너스 나올 때예요. 예상치 플러스였는데 이때도 4분기까지 경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갑자기 이래요. 미국 보면 이때도 2008년에도 이때는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예상치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 나와. 네. 2019년 4분기도 플러스 나오다가 물론 이게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침체라는 게 우리가 엄청 통제에 차분하게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촉하니 온다는 거죠.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 전까지 의외로 경기가 좋아요. 네.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 경기 2분기 GDP 2.8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예상보다 좋다라고 그냥 반응을 했었죠. 저는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사가 안 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높게 났으니까 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있는 이제는 거죠. 무슨 하면 네. 저러다가 갑자기 훅하니 이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침체가 그렇게 우리가 통제해 오냐 잘 그런 기억이 적은 편이에요. 네. 우리가 의외로 안심하고 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굉장히 단단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빠져봤자 이 생각 들 때 그렇지. 꼭 많이 빠지지.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는 그냥 기사 보고서 제가 데이터 본 거예요. 결국 미국 경기가 뭐죠? 소비죠, 미국. 소비죠. 무조건 소비. 네. 근데 비자 실적 발표하는데 굉장히 둔화하고 있다는 걸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그냥 그 기업에서 저보다는 비자의 실적에서 결제 규모 자체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해서 그냥 그림 그려본 거예요. 네. 확실히 그런 식으로 영향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뭔가 지금 막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뭔가 어딘가에서는 식어가는 건 미국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높아져가지고 버티다가 어느 날부터는 금리의 부담을 느끼고, 저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뭐 티몬, IMF 이런 것들도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들 결국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많이 흔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2015년인가에 그 어떤 모 언론사에서 하는 그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큰 그 지식 포럼 같은 게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에 그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성이 기억 안 나는데 네. 뷰캐넌이 그 약간 모래 성 이론 같은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모래가 계속 쌓여갈 땐 별일 없다가 네. 어느 날 모래 하나를 딱 떨어졌는데 모래성이 무너진단 무너지는 말이에요. 거? 네. 그럼 마지막에 떨어진 모래성 때 모래성이 문제냐? 아니면 이 위가 쌓여가는 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뭔가 그런 징후가 나오는데 올해 특히 되게 저는 막 트럼프 막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사건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여하튼 데이터도 이런 변화가 있고. 혹시 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모래 한 알 때문에 무너졌든 그 과정 때문에 무너졌든 이런 경기 상황을 조망한다라고 봤을 때 네. 지금 가장 위험한 모래 한 알이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주시하고 있는? 1차 네.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사람을 총이 그 황태자가 총을 맞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뭔가 동맹 조약이 만들어지고 뭔가 글로벌 갈등이 격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어느 날 사라예보에서 황태자가 죽으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서로 동맹에 돼 있다 보니까 자동 개입이 됐고 전쟁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갑자기 여기 와서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 못지만 우리가 인과관계 추론, 인간론적 결정주의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거든요. 딱 이것 때문에 될 거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층 기반이 좀 이렇게 뭔가 약간 균열되는 느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저러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어떻게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모르죠. 지금 뭐 다들 SK 하이닉스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8만 얼마가 됐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다 빠졌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약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작동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조금씩 쌓여간다 싶을 때는 조심해야 할 때다. 그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그게 뭐 반응을 안 하면 어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2005년을 잊지 못하는 2005년에 한번 터질 거라고 다 하고 있었어요. 네. 다 아는 사람끼리는. 데이터 보면 이상하니까. 네. 5년, 6년 안 터지니까 네.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하는데 그리고 2007년에 아름답게 주가가 한번 더 시세를 내고 2008년 초에 딱 주식이 까리하더라고요.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네. 뭐 저도 옛날 생각이 웃겨서 저도 그때 옛날에 리만 한번 브라더스가 네. 파산했잖아요. 그때 삼한은행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맞아요. 다들 인수해야 된다고 난리였어요. 2008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업이 드디어 아이비리그에 미국의 아이비 제대로 된 아이비 제대로 아이비를 인수할 수 있다. 저기를 왜 놓치냐? 인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전에 메릴린치를 인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말하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인간이 그렇게까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불안할 때 위험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 위험을 왜 못 피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자꾸 흘러나올 때 조심스러운데 네. 이 같은 징후가 뭐가 있을까 자꾸 뒤져보는 게 오늘 같이 뒤져보자는 거예요. 네, 네. 비자도 진짜 제가 이랬는데 하나만 여쭤보면은 네. 이게 위험을 우리가 절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친구들이나 얘기할 네. 때는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위험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못하냐면 위험 관리를 해서 일부 주식을 내가 팔아놨는데 거기서 더 오르면 다들 정신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표님 왜냐면 지금 전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행태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부동산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열광은 사실은 아닌 것 같은지 어떤 느낌이세요, 그거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건데 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현금을 두면 안 되죠. 항상 주식이 풀로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주 잘하는 분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고 매우 소수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뭐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만약 지금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면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이래도 올해 성과도 좋고 작년도 나쁘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느 순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종목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장이지만 종목이 쏠려서 가니까 또 특정 종목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장이 이래도 종목을 고를 수 있어. 그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 소수라니까요. 매우 소수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난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잘 볼 거야 한 사람 말고 원래 공부해가지고 1등 하던 애들 앞으로도 1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성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학교 성적을 보면 아 얘는 리스크를 테이킹해도 돼요. 근데 올해 장에 만약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럼 도망가야죠. 지금 같은 야란 이런 징후가 이런 보일 상황에는 때는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그걸 복구하려고 했으면 더 수렁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제가 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성적이 그냥 그렇다면 굉장히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못했는데 다시 계속 잘할 거라는 왜냐하면 증거는 없죠.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뼈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예? 지금 아니 그거는 진짜 뭐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저도 그럴 제가- 능력이 안 네, 되는데 네. 이거 물어보시니까 저도 네. 그런 네.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터진다를 제가 여기서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알 수 네. 없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나오면 요 데이터가 좀 재밌었는데 저는 트리플 C 등급이 가끔 봐요.
A랑 트리플 C의 차이를. 네. 근데 이쪽은 변화가 없으니까 별일 없다 그러는데 보통 보면 약한 고리부터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같은 건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네. 후행 지표죠 항상. 후행 지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놈부터 스프레드를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여하튼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떡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래도 경고에서 뭐 미국이 뭐 크레딧 문제가 터지겠는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요. 이렇게 되면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좀 너무 슬퍼요. 이게 올라가면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연체율은 이게 뭐 많이 안 올랐다 하지만 연체율 참 항상 느끼셔야 되는 게 갑자기 많이 올라요. 네. 연체율 오를 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요. 이렇게 갑자기 쭉. 근데 각도로 보면 야 이게 결코 제가 보기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못 사는 사람은 매우 힘들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추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왜 힘들어질까요? 고용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연체율이 왜 올라갈까요? 내가 캐시플로우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봤어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인데 항상 미국에서 문제될 때 보면 저기 서베이 하는 건데 설문조사 하는 건데 미국의 NFIB 그 지수라고 이거 침체될 때 보면 이게 먼저 올라가거든요. 특히 여기서 NFI 설문지 중에서 너 매출 앞으로 좀 문제가 되니? 그 비율이 막 올라가면 그 실업은 확실히 흔들려요. 고용.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다른 전세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많이 비슷한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도 제일 힘든 게 자영업자. 네. 뭐 중소기업이 더 힘들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데이터인데 약간 이거 강조 많이 아니, 뭐 하셨습니다. 네.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뭐 엄청 공식은 아니고요.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이 트럭커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꺾이고 떨어지면 경기 침체 전에 항상 뭔가 이렇게 확 의미 있게 부러지거든요. 이 정도면 뭔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모양상으로는 확실히 그쵸. 고점이 보이죠. 이 음영 처리한 거는 경기 안 좋았을 때고요. 이 정도는 거의 공식에 가깝다고 정도는 근데 그런 게 되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 왜냐면은 제일 조심해야 예외가 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네. 말했지만 어쩔 때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 좋다고 하고 그럼 굿뉴스 is bad라고 하고 이게 알 수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아닌데 우리가 인과 추론을 할 때 미국의 고용이 좀 흔들리고 있나 생각을 할 때 뭔가 미국 경기 엄청 좋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어딘가에서는 뭔가 약간 기세가 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이터지만 미국의 노동 수요는 확실히 약해지고 있어요. 네. 구인율 떨어지는 속도, 특히 이직률 하락하는 거. 6월 FOMC에서 사실 고용지표 과대평가가 됐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파월이. 갑자기 우리가 9월 달에 이거 아니야. 빅스텝 가야 돼. 50bp 나간다. 이거 좋은 신호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게 방금 약간 여쭤보려고 있네. 그랬는데 만약에 9월에 그러면 예. 이번 8월에 내일 모레 새벽에 그래 경기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내려야 될 거라는 신호를 주고 대신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25bp를 하고 사람들이 믿으면 그러면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를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5p 정도면 그래도 시장이 잘 인슈런스 컷으로 잘 그래도 포장해서. 할 수 않을까 하는데 아니야. 갑자기 50pp 해야 돼. 그러면 이 정도야?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왜냐면 파월이 왜 이 얘기를 했냐는 거야. 얘는 뭔가 고용이 과대평. 근데 사실 여기 노동 구인율 보면 잡 오프닝 보면 이 정도면 이건 다 이걸 이게 뭐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냥 노동 수요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이 수요가 약해진 거예요. 공급 수요를 다 따라서. 근데 여기 보시면 퇴직률도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맞지 않은 거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노동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강하면 사람들이 그 미국은 굉장히 우리랑 달라요. 고용 시장이 그냥 되게 그 탄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매우 유연하다. 유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이직률이 왜 떨어질까? 옮길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노동 수요는 매우 약해졌고, 그래서 실업률 보면 전체 실업률이 이제 4.1까지 올라왔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블랙 아메리칸, 네, 뭐 맞아. 이 히스패닉 데이터 맞아. 이런 쪽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전형적으로 이거 인종차별은 아니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냥 일당 벌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부터 고용이 흔들리는데 조용히 보시면 1월부터 제가 적어놨지만 4.1이에요. 이 4.1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요새 이제 이럴 때마다 나와서 맨날 실패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소환되는 사람이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뭐 옛날에 연준에 저번에 오셔서도 이거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샴 경기 이거 아나운서님께서 공식 물어보는데 이런 공식 없는데 네. 이거 물론 코미디예요, 코미디. 뭐냐면 3개월간 실업률 이동 평균치가 12개월 최저 실업률보다 0.5 높으면 경기 침체 신호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지. 아무 근거 없어. 제가 봤을 때 없는데 하여튼 과거에 0.5를 넘으면 침체 진짜 왔어요. 다 왔잖아요, 와. 지금 0.43인데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0.5가 넘죠. 0.5가 0.5가 올라갈 넘죠. 테니까. 예. 아니, 산수예요, 자릿수가- 산수. 예, 자릿수가 뒤에 건 안 나오니까. 아까 거랑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파월이 노동에서 실업률이 4.2가 나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샹 유치할 텐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미국은 경기가 뭐 노랜딩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보면 미국이 이거는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가 발표했던 거에서 제가 요약한 건데 이미 금리 내리기 전에 미국채 2년은 많이 가면 3.9까지 갈 수도 있고 네. 10년도 이렇게 되면 역전 해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 시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언제쯤 올까 물어보면 대다수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돼.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 해소가 되는 게 좀 두려운 사람들도 지금 되겠니? 하는데 단기물이 잘 안 빠질 것 같다는 거죠. 단기물을 네. 만약 빠르게 내린다 신호라인이 네. 나오는 순간 그렇죠. 이거는 10월에 역전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죠. 트럼프가 금리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과거 패드의 금리나 사이클 때 평균적으로 움직인 게 우리가 흐름을 보면 2년은 한 50에서 60pp, 10년은 25에서 35pp. 여기만 빡도 2년이 훨씬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이때쯤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좋은 신호로 볼 것인가? 아니 저는 제가 빗나가도 좋은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큰 게 안 다쳐야 되는데 네. 시장이 그럼 최소한 약간 처음 그 위도 크게 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 하방은 좀 더 열어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0.9배가 혹시 와주면 그때는 2,500 아까 30, 40. 네. 만세고 오늘 2,600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10%한 2,890에서 100포인트 빠졌는데 너무 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이번에 경기 침체가 11월에 역전 해소가 와서 오면 네. 강도는 어때요? 왜냐하면 침체가 세게 오면 주식이 세게는 안 올 거야. 세게는 안 올 것 같으시죠? 그래서 박스필 것 같아요. 다행인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왜냐 그 정도 오기에는 미국의 독주가 너무 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체할 경제가 없고 네. 미국은 참 사실 참 슬픈 얘기지만 어쩌면 미국이 전 세계가 갈라지면서 좀 미국 맘대로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렇죠. 미국만 투자할 거고 뭐 이거 참 억울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결국은 이 슬로우 되는 거에 대해 파급에 대해서 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그 투자 사이클이에요. 우리 가트너라는 사이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냐에 대한 거죠. 우리가 아까 버블이 온다면 여기면 이렇게 버블을 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트리가 오면 기술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과장 보도돼가지고 주가 급등할 때 이렇게 버블이 되는 거고 과잉 투자된 게 실패해가지고 공경의 계곡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초기 기대 실망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건 요새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 1995년이면
욕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지금이. 남은 거. 네. 그래서 이만큼이 남았다 보는 거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대의 정점을 지냈다 보면 야 이건 정말 겁나는 거죠.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생산성의 고원, 다른 말로 하면 실질 가치를 평가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여기에 연동되는 것은 이걸 말씀드린 건 맨 처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결정지을 반도체가 어떨 거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반도체 진짜. 아니, 결국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장완이가 떠들었냐면 미국도 뭔가 미국에 뭔가 막히는 하면 이런 거 다 슬로우해지는데 전 세계 뭐 블룸버그에 딴 건데 매출 증가율을 봤는데 꺾여요 현재는. 네. 주가가 이게 꺾이면 따라 내려왔거든요. 그렇지. 이게 왜 안 내려온 것처럼 보이냐? 이건 단위가 좀 길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네. 최근 거 감 넣으면 내려왔죠 이게. 그렇죠. 이걸 반영해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면 누구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래도 삼성전자가 한 방 남아있다 생각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결국 HBM 그게 결국 한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가이트너 사이클에서 이게 혹시 기대의 정점일 수도 있다면 그렇죠. 엔비디아가 기대의 정점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뭐 높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알 수 없지만 만약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거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소위 테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든 상황 지금. 포트폴리오상으로 테크 비중이 높으면 머리 아픈 상황. 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더 들어가면 내수는 정말 답이 없고 나 진짜 내수 보다가 야 이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래 이게 약간 이게 좁힐 줄 알았다가 최근에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수는 그러니까 서서히 거의 무너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가 옛날엔 수출이 좀 되면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요 지금. 수출 기업에 돈을 버는 그 기업 생활자들이 내수에서 돈을 써가지고 내수도 좋아지고 이랬는데 맞아요. 이게 완전히 끊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저는 굉장히 이제 저희 아까 모래성 더미 같은 게 한국에서는 뭐냐 하면 그 투자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위메프에 든 사태가 소위 우리가 내수가 뭐 어떻게 지탱되고 있냐면 부동산도 갭 투자 같은 걸로 지탱되고 있는 거고 네. 위메프도 결국 그런 느낌이잖아요. 외상거래로 돌리는. 계속 돌아갔죠. 이게 돌아가는 것들이 멈추기 시작했나 지금? 이거는 또 우리 경제 한 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트폴리오상으로 내수는 피하셔라. 내수 좀 피해라. 수출을 봤더니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관세가 이 정도지 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이 관세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특히 과격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법인세를 낮추다 보려고 하다 보니 관세를 건드리는데 말이 10%씩 다 애드 시키는 거 중국 60% 이거는 엄청나게 어떤 코스트 문제를 가져오고 교육량을 줄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민주당 정부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 집권 시에 IRA법 같은 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헷갈리는 상황이 왔거든요. 수출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뭐 할까 고민했을 때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 가운데를 접근하는 게 제일 낫고요. 네. 지금은 그게 안전하죠. 네.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아까 그 관세에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미국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의 국가들하고 FTA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북미에도 있고 이렇게 네. 있어서 특히 북미는 나프타에서 USMA로 바꾼 게 트럼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미 쪽이 수출입의 한 30%를 미국이 차지하니까 네. 트럼프가 새로 한다고 해서 그런 무역 협정을 다 날릴 것 같지는 않으니 네. 10% 관세를 다 때려도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관세가 부담이냐에 대한 퀘스천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당연히 만들고 네. 트럼프가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배터리 주식들 뭐 전기차 같은 거 막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주지사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면 고용 많이 그쵸. 해주니까. 선거 말아먹을 일이 그럼 있어요.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뭔가 그 노이즈가 낀다는 거죠. 이쪽이. 관세라는 것도 어떻게든 간에 교역량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우회를 해야 되고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자료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뭐 트럼프가 해봤자 뭘 하겠냐.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우리 잘해봐자 이라는 방법이 있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이 이렇게 해주면 해줄 수 있고 막 네. 이거랑은 다른 그렇죠.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융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말 하는데 일기 때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많이 좀 그때 정책의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정책이 많이 소진된 느낌이거든. 네. 트럼프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재정을 못 쓰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금리를 어떻게 막 이렇게는 안 그러면 될까요? 정말 이게 사단이 오겠죠. 이제 막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수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더 대중적으로 가는 정책들 내놓으면 중구난방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 해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저는 정치 색깔이 없는 편인데 지금 최근에 일부에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 논리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들은 그나마 우리가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들이에요. 네. 현대기아차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정말 네. 대표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왔을 때도 그나마 숫자 좀 나오면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은행도 너무 올랐는데 은행도 숫자 나오고 주주 가치가 나오고 조선방사는 덜 올라서 좋게 봤는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조선이 움직였더라고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그래도 사이클상으로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근데 딱 이걸 오늘 사실 이거 업데이트 오늘 온다고 어제 했거든요. 아, 따끈따끈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제 감사합니다. 말은 어제 업데이트하고 들은 생각이 네. 다 돌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 네. 돌았다. 이게 우리 한 번씩 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생각보다 미국도 나스닥부터 다우 러셀 2000까지 한번 쫙 한번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목에서 우리가 뭐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확 무너지는 어떤 위기 상황에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하방이 그러면 정말 하방이 10개 하나도 없이 너무 기업이 이익이 단단히 폭닥없다 하기에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저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는데 상단도 열기 힘들다는 거죠. 네. 저라면 결론적인 전략은 결국 생각보다 하방에 좀 더 열어놓고 더 기다리는 게 어쩌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을 닫아놓고 종목을 잘 고르는 전략이 여기서 교과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종목을 잘 고른다는 건 확률이 매우 쉽지 않은 작.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속에서 좀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8월 시작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런 분들께 권하는 게 그럼 시험지를 아예 덮길 바라세요. 아니면은 잠깐 조금이라도 현금화 시켜서 보수적으로라도 조금씩 하시길 항상 바라세요.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는 다른 거랑 배분해서 주식은 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증권회사에서 제가 많이 임원을 하고 있어서 이 말 해가지고 곤란한데 현금화라는 게 어떤 의미죠? 현금을 갖고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플레 해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여러 자산 예금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되게 풀기 없는 힘든 시장에서 문제 풀다가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거보다는 예금이 난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 분명히 굉장히 이러한 소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트레이딩하기도 좋고 특정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잡아낼 자신이 있는 분들, 소위 수학 문제를 어려운 것도 잘 풀어왔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매우 재밌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게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잘 풀어왔던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단순하고 반복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8월이에요. 8월까지 만약에 그러한 올해 같은 장에서 성과가 그렇다면 최소한 드리고 싶은 요지는 12월까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진심이 담긴 조언으로 저희 1부 함께 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윤주 LS증권 리테일사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